그 무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더 먼 옛날 어느 때부턴가 그 무덤은 늘 경주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누구의 무덤일까? 왜 저렇게 크고 높은 것일까? 그저 단순하게 98호분이라고만 불렸던 무덤. 늘 경애와 신비감의 대상이었던 그 무덤이 1500년 만에 열렸다. 그곳은 금밭이었다. 한국 고고학의 전기가 된 98호분 황남대총의 발굴. 그 현장이 펼쳐진다. 신라의 왕도, 경주 시내에서 조금만 높은 곳에 서면 어디서나 그 무덤이 보인다. 지금은 황남대총으로 불리는 98호분. 이 무덤의 발굴은 1970년대 국가적 사업으로 출발했다. 이 무덤을 발굴하기 위해서 천마총을 시험 발굴해 볼 정도였다. 발굴할 목적으로 1973년인데 그때 연초에 내려가니까 뭐 그야말로 조그마한 산이지요. 앞에 보면 하도 어마어마하니까 탁 질릴 정도 이제 그런 거지요. 98호분은 특이하게 남분과 북분 두 개의 무덤이 붙은 쌍분이다. 아파트 7층 높이의 규모 앞에서 발굴단이 압도당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1973년 7월 발굴은 먼저 북분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23m 높이의 봉분을 헐어내는 일이 문제였다. 마치 산 하나를 헐어내는 것처럼 엄청난 흙이 쏟아졌기 때문이었다. 간신히 봉토를 제거하자 이번에 나타난 것은 돌무지층. 98호분 역시 천마총처럼 봉토 아래 돌이 쌓여 있는 적석 목각분이었다. 이제는 돌과의 싸움이었다. 돌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사람 손을 빌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흙과 돌을 치우기 위해 한 해 동안 동원된 인원만 3,500명. 더 큰 문제는 안전사고였다. 작업자들이 돌에 부딪혀서 다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하나하나가 처음 겪는 일이었고 뭔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당시 발굴단 수장이었던 김정기 박사가 묘안을 떠올렸다. 발굴단원 중에 한 분이 그 설계, 원래 이제 건축가 출신이면서 역사 공부도 하신 분인데 아주 그 설계를 여러 가지 기계 설계 같은 것도 잘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박지명 선생이라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한테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사무실에 언제 가보니 이 양반이 뭔가 길쭉한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발굴단원이 시험 삼아 그려본 몇 장의 스케치. 그리고 며칠 뒤 현장에 뭔가가 설치됐다. 당시로선 이름조차 생소한 컨베이어 벨트였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나르지 말고 기계가 대신하게 할 수 없을까? 발굴단의 고심과 열정이 만들어낸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다. 대기업에서는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반 아마 중소기업 정도에서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컨베이어가 도입된 게 아마 어쩌면 그게 시초일지도 모르겠어요. 발굴량의 시초에 도입된 건 물론 최초입니다. 그게. 발굴단을 괴롭힌 또 하나는 무더위였다. 1973년 그해 경주는 유난히 가물고 폭염이 계속됐다.
작업이 진척돼서 유물층 코앞까지 도달하면서 초조감이 커진 이유도 날씨와 관련이 있었다. 발굴 유물들은 바로 햇빛에 노출시키면 참 위험해요. 은으로 만든 제품 같은 건 은은 다 이제 삭고 이제 부식돼 가지고 그냥 가루 상태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가루 상태로. 그러니까 습기가 남아 있으면 자색이라고 그럴까? 이런 색깔로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남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녹입니다. 녹. 가루 상태 녹으로만 남아 있어요. 이것이 노출돼 가지고 햇빛이 비치고 그 건조되고 이제 공기가 들어오면 날아가 버려요. 안 보여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갑자기. 이러한 고민에 천마총 발굴 당시에는 햇빛 가림막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가림막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했었다. 제대로 된 천막이 아니고 이 대들보로 나무로 이렇게 가는 그런 천막을 쳐놨는데요. 바람이 부니까 이 들으니까 기둥이고 그냥 떨어져 가지고 또 인부도 하는 머리 여기에 맞아 가지고 또 병원에 실려 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대통령이 현장 방문한다고 뭐 그 무렵에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 장면을 대통령께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막 몇 사람은 뭐 천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몇 사람은 그 다친 아저씨 업고서 그 트렌치라 해서 도랑 같은 게 파는 게 있는데 그리 피해가지고 대통령 반대편으로 피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하고 막 정말 나도 버킷을 한번 잡은 적이 있지요. 만일 대통령 방문 시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찔한 순간이었다. 또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그리고 봉분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것이 안정적인 건축 구조를 갖춘 커다란 나무 덧집. 덧집 덕분에 햇빛으로부터 유물을 보호하고 비가 와도 작업이 가능하게 됐다. 야간 작업도 가능해졌다. 발굴 현장은 또 한 번 진일보했다. 이제 드디어 유물을 만날 차례. 1000년 넘게 진흙층으로 다져진 판을 걷어내자 흙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황금빛. 기대는 했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금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1974년 10월 고대하던 신라 금관이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발굴을 시작한 지 1년 4개월 만이었다. 금관은 천마총과 마찬가지로 시신의 머리부터 어깨 부위에 걸쳐 살포시 덮여 있었고, 그 아래 가슴걸이와 금제 허리띠 역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부인대라는 글자가 또렷이 적힌 허리띠 장식. 무덤의 주인이 여자임을 알려주는 단서였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자연스럽게 경주고문에서 나온 금관은 왕관, 왕이 쓰는 관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인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황남대청 북분을 발굴해서 보니까 그동안에 도사된 신라 고분들이 재해석되게 된 거죠. 신라 고분의 가치를 확인하게 해준 북분의 발굴. 이번엔 남분이다. 세상에 선을 보인 건 은으로 만든 무기리요. 화려한 장식이 많이 나온 북분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었다. 진득진득한 진흙 조사에 발굴도 더디게 진행될 무렵 발굴단이 일순 숨을 멈췄다. 사람의 치아가 붙어있는 아래 턱뼈가 나타난 것이다. 1500년의 시공을 넘어 고대 신라인과 발굴단이 만나는 순간이었다.
조사 결과 턱뼈의 주인공은 60세 전후의 남성. 그렇다면 신분이 왕일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금관도 나올 터였다. 이상하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좀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여자분이 위에 있는 그 북군의 여자가 저 왕비인지 하여간 모르지만 여자가 금관 썼으니 이거 안 쓸 리가 없잖아요. 이상하다. 뭐 잘못 봤나 보다. 이제 이렇게 하고는 이제 그래도 하여간 노출 작업을 해보자고. 남분 발굴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금관의 유무였다. 남자 무덤인데 당연히 금관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러나 발굴된 것은 산산이 부서진 금동관과 녹이 쓴 은관뿐이었다. 엄청 놀랐고 참 이상하게 마치 무슨 꼭 금관을 숨긴 것 모양으로 당연히 나와야 될 금관이 안 나오니까 마치 숨긴 것 모양으로 이상하게 됐는데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금관 경주에서 금관 또 출토하고 어떤 신문에 또 일면 톱으로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결국 그날의 기사는 오보로 밝혀졌지만 그만큼 발굴은 마지막까지 온 국민의 관심사였다. 과열된 기자들의 취재 열기에 발굴단은 브리핑 시간 외엔 현장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학계에서 사실은 이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보고 싶은 사람 다 보게 해줘야 되고 일반 국민들한테도 정보를 다 제공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마치 이제 공개되지 않은 발굴은 도구나 똑같다고 막 신문에 칼럼을 쓰기도 하고. 학계의 비판과 계속된 추측 보도 속에 발굴단은 브리핑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브리핑 제도를 하나하나 보완해 갔다. 금 제품이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보시다시피 이 금관은 출토 유물 7만여 점. 언론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단일 고분으로 최대 발굴이었던 98호분 발굴은 2년 4개월에 걸친 야심찬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98호분 대신 황남대총이라는 의젓한 이름도 얻었다. 황남대총 발굴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 각 분야의 전공자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유물과 엄청난 양의 그 유물이 출토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국가적으로 보존 처리해야 될 이제 그 존재성도 부각이 됐습니다. 우리 손, 우리 지식으로 발굴 현장의 난제들을 돌파해 나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던 황남대총 발굴. 작지만 야심에 찬 첫걸음이었다.